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원로들 만나고 있는데요. 동남아 순방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까지 평가해보고 또 국회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죠.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이 수능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요. 뉴스큐 오늘은 세 번째 코로나 수능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 닫겠습니다. 뛰어. 좀 잘 봐. 상중도에서 오신 분 앞에 실수해도 괜찮아? 왜 실수야? 딸이 아무것도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4교시가 끝날 텐데요. 서울 이화여자외고의 김다현 기자 나가 있고 또 전북 전주 한일고의 김민성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각각 두 기자 모습 보여주시죠. 네, 서울 이화외고에 나가 있는 김다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이화외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교시 시험 시간 중인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직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고사장 앞은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다만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일부는 귀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YTN 취재진은 각 고사장 앞에서 수능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은 긴장이 되긴 해도 꿈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시험을 반드시 잘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보고 간호사 하고 싶었는데 그 꿈 위해서 준비한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많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서고 어머니과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 제2외국어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탐구 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탐구와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시간이 끝나면 퇴실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세 번째 코로나 수능입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셈인데요.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늘도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이고 시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험장은 일반 시험실과 격리자 시험실로 분리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유증상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놀러 갈 계획을 세운 수험생도 많을 텐데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이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전국 경찰관 770여 명과 26개 경찰부대는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0여 개 지역에서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간호사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말한 수험생도 있었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는 수험생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 한일고등학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수험생들 나올 시간도 될 텐데 전북 날씨는 좀 포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올해 수능 한파가 없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오후 들어 아침 최저 기온보다 온도가 10도가량 올라가면서 시험 치르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 지금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이 한창인데요. 이번 교시는 전체 5개 교시 가운데 시험 시간도 가장 길고 시험 과목도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응시 방법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결시율이 높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50만 8천여 명이 이번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데 전북에서는 17,100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이곳 역시 학령 인구 감소로 고3 응시자가 483명 줄었지만 검정고시생은 30명,
졸업생은 273명 늘었습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이런 N수생 강세 현상이 전북에선 2021학년도 수능 때부터 3년째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모두 70개 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권역별 별도 시험장으로 현재 63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중인 수험생 가운데 14명은 고열 등 독감 증세를 보여 다른 수험생과 분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확진자를 위해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는데 응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 1교시 결시율도 발표됐습니다. 지원자 17,100명 중 11.59%인 1,975명이 이번 시험에 불참했습니다. 네, 저희보다 최근에 수능을 본 두 기자가 수능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이화여자외고에서 김다연 기자, 전주 한일고에서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엔 난이도 내용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어에 이어서 2교시 수학 영역 문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교사들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1교시 국어에 이어서 2교시 수학 시험지도 공개가 됐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수학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지만 최상위권 변별력은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했다는 건데요. 초고난도, 즉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중간 난이도 문제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소요 시간은 비슷했을 걸로 봤습니다. 공통 과목은 조금 더 어렵게, 선택 과목은 조금 쉽다고 느낄 학생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됐지만 미적분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 표준 점수가 137에서 147점까지 분포돼 대학 입시에서 수학을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요. 올해도 수학이 총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며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경향도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국어 영역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고 9월 모의평가 수준과 비슷해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예년과 비슷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용진 선생님의 평가 들어보시죠. 기초대사량을 다룬 과학지문의 17번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나 또는 재작년 수능 뭐 이럴 때 나왔던 어떤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보다는 좀 더 쉽다. 네, 이에 앞서서 올해 수능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평가원이 발표했는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검토위원단은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봉 출제위원장은 특히 선택 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전 과목 50%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박 출제위원장은 지난해부터 EBS 연계율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불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체감 연계도를 높이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출제 오류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 출제 일수를 이틀 더 연장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 집계가 나왔죠. 이번에도 결시율이 높았다고요? 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 수능 때와 같았습니다. 지원자 50만여 명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45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 학생은 1,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상이 좀 더 심해 병원에서 시험을 본 학생은 7명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논의 기간을 거친 뒤 29일에 정답이 확정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9일에 배부합니다. 내일부터는 각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다음 달 15일 발표하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9일 시작해 내년 1월 2일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 밤 10시쯤에 정답지가 공개가 되고 성적표는 12월 9일에 배부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지역별 고사장 분위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올해도 응원전은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입실 마감 직전 고사장을 잘못 찾은 학생들을 위한 경찰차 수송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6시 반, 두툼한 옷차림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대학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을 지나는 날, 어느새 자라 의젓하게 각오를 다지는 자녀를 부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힘껏 응원해줍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서고 어머니과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기를 바래. 화이팅! 코로나19 속 세 번째로 맞이한 수능. 지난해와 달리 확진자들도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학생만 나오세요. 입시 마감 10분 전,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가까스로 도착한 수험생들은 교문이 닫힐세라 황급히 뛰어갑니다. 드디어 닫힌 교문. 부모도 교사도 떨리는 마음에 시험장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처음 했던 대로 지금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한 부모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잘 발휘하고 와. 자, 앉아! 충고 화이팅! 모두 50만여 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에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간절함은 이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احنا صار عندنا حالة إدمان نفطية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من قبل الجميع. هذه خطيرة وهذه اللي عطلت تنمية قطاعات كثيرة جدا في السنوات الماضية. 네, 여러 각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아까 잠시 속보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빈 살만 왕세자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연 것은 처음이고요.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정상 간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신성장 분야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수소 등 미래에너지 개발, 문화 교류 활성화 협력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와 방위 산업, 인프라와 건설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 등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 먼저 확인해 드렸고 빈살만 왕세자, 잠시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서 재계 총수들과 만납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는 사업비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 앞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잠시 후에 회동이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빈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호텔인 만큼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흰 천막이 쳐졌고 근처로도 모두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빈살만 왕세자는 이미 호텔에 도착했고요. 재계 총수들도 차례로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 티타임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을 겸한 티타임은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현재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44배 면적의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회동에서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빈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대규모 투자 포럼도 열렸는데요. 우리 정부와 사우디 측은 네옴시티 추진과 관련해 청정 원료와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26건의 계약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재계 총수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경찰국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접점을 찾은 건데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된 채로 통과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애초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것을 여야 합의로 되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정부 원안에선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행안위에선 5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제1순위로 노인 일자리 예산 복구, 또 지역화폐 예산 복구, 또 주거 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행안위의 핵심 쟁점 예산은 여야가 접점을 찾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용산공원 조성 등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업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검토하는 등 노력도 없이 다수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의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도 가동됐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4선 이상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정조사 특기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한 겁니다. 야당은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 인원 목표까지 세워 공문을 보냈다며
남의 슬픔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폐륜적 정치를 그만두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점검했다며 국정감사 백서를 발표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신냉전의 선봉대가 됐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이제 2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특수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 모두 22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에선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과 서울시에선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됐습니다. 특수부는 헬러인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참사 대응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당 기관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특수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는데요.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특수부는 이들 기관과 참사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피의자 소환도 본격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합니다. 특수부는 다른 피해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음 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미 입건된 피해자들의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수부는 출범 뒤 보름 넘게 피해자 가운데선 단 1명, 전 용산서 정복과장만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재구성을 어느 정도 마친 특수본이 다음 주부터는 피해자 소환과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도 우선 임시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파관리 대책으로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의논했으며 지능형 CCTV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이유로 헬로윈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사고 관련 부서 실과장을 질책하지 못했다며 나라면 예측했을까 생각했을 때 간부나 직원들도 예측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와 또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한국 외교의 동맥 경화가 해소됐다는 호평과 굴욕적인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번 순방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 전국 현안이 예,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순방 직후이기 때문에 순방 관련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 양자회담으로 이어진 이번 순방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잘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네. 막판까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이 지난 9월 말이죠.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게
뭐 굴욕 외견이 저자세 외견이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선동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한일 관계의 물꼬를 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일 관계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 만남 통해서 예.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법을 조금 좁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 물꼬를 튼 게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 9월 말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의 뉴욕 회동을 통해서 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시키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셨거든요. 그건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월 초에 일본 중의원 의회 표명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다. 긴밀히 소통을 해서 중요한 이웃 국가 한국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1월 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바탕하에서 이번에 한일 관계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신속히 해결하자라는 합의를 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일 거고 또 국내에서도 관련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일 정상 사이의 강제징용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 이런 공감대 형성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관계 회복은 뭐 굴욕적이다 이런 비판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보십니까? 회복이요? 뭐의 회복? 관계 회복은 굴욕적이다. 사과 한마디 없는 관계 회복이 굴욕적이다라는 야당의 비판. 관계 회복은 부적절이다. 아니 한일 관계를 이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죠.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가 된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죄해야 대상은 바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대통령께서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그 옆에 빌딩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정상 의지 표명했고 한일 관계를 정말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한일 관계 정상의 물꼬를 텄어요. 사죄 문제, 결국 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패키지 딜이든 뭔가 해결을 마련해 놓는다면은 당연히 일본 측으로서도 사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죄하라? 아니 지금 당장 사죄할 대상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사람들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예. 뭐 대통령실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공간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미국 일변도 외교 전략이란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일변도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처음 있어요.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있은 다음에 근 7년 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일 포괄적 공동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 옛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그런데요, 이번 한미일 포괄적 공동성명에 보면요, 우리 입장을 넣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which is inclusive, resilient and secure. 자유롭고 또 오픈되고 공개적이고 그러면서 포용성 있고 회복력 있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그게 우리의 입장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중국 배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도 그 다양한 전략의 차이를 인정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변도가 아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통령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추종하고 일변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유인 의원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셨기 때문에 좀 순방짐을 더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현안이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그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순방 관련해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도 있었고 또 순방 기간 동안에 특정 매체 기자와 또 대통령이 따로 면담을 하면서 논란의 여진이 지금도 국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마침 의원님 발언도 김건희 여사 동행 논란과 관련해 또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MBC 기자 그 전용기 탑승을 안 시킨 거는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성까지 있었나? 물론 MBC가 왜곡 보도, 조작 보도의 대명사 아닙니까? 국민적인 공분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나? 악을 선으로 고차원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아쉽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전용기에서 몇몇 아는 인연 있는 사람들하고 뭐 편하게 대화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편한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할 수 있고 그게 취지는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게 어폐가 있다. 저는요. 정말 문제 삼아야 될 게 뭐냐. 신부님들이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라고 비나이다 기도하고 페북 글을 올린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민당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MBC 기자 전용기 탑승 거부할 때는 전용기가 공적인 재산이고 공적인 공간이라서 부당하다고 하더니만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을 빈다고 하니까 민당은 왜 침묵합니까? 그게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라서 그럽니까? 이게 더 큰 문제다. 민당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민당이 올바로 쓴다. 그래야 국민의힘과 민당의 양당 정치가 정말로 바로 선다. 그게 더 큰 문제다. 네, 마침 화면에 그 대통령 부부 모습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동행 문제 관련해서 이제 다른 외교 행보와 별도의 어떤 개인 행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관련해서 윤 의원님 발언도 최근에 여러 전국 대담에서 인터뷰가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제가 덧붙이실 말씀 알기로는 있으실까요? 네. 그 앙코르와트에 빠진 그 영부인들, 퍼스트 레이디들도 많았고요. 또 그 로따라는 친구가 비욘세 병원인가 원래 오기로 했다가 안 와서 그랬고요. 또 그 병원장이 또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영부인으로서 어떤 활동하는 게 얼마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냐. 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줘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국내 현안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그 압사 사고가 났다는 거, 그리고 주무부처인 장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족에 대한 예의상, 국민에 대한 도리상,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임명의 자리니까 정치적인 결단할 수밖에 없다. 저라면은 결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 참사는 예측의 실패다. 어디에 예측의 실패냐? 한마디로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의 예측의 실패다. 또 특수본에 의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지금 이 고발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저라면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라면 결단의 그래서 주체가 아마 장관께서도 뭐 조만간 말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주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당권 도전하실 걸로 이제 언론의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함께 좀 확인 차원에서 차기 당대표의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 일단 차기 당대표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의 요구, 민심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총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를 누가 견인할 수 있느냐. 특히 총선의 승리의 대격전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수도권의 정치적 지형을 보면 국민의힘 121석 중에
17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책 지형에서 누가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고 수도권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을 낼 것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로 아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바로 나 윤상현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내가 무엇을 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대세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당 대표라는 게 대권 후보형 당 대표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실무형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실무형 당 대표는 원내 대표와 사무총장의 역할을 혼합시킨 듯한 실무형 당 대표. 그런 면에 있어서 저 윤상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저 스스로 대세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당권 도전 과정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8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며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이 확장 억제를 강조한 이 푸놈펜 성명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은 더 맹렬해질 거라고 언급한 지 약 2시간 만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48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에 속도는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9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겁니다. 미사일을 쏘기 직전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고 한반도에서 도발적인 군사적 활동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한 푸놈펜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첫 반발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본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안보 위기의 일상화를 통해 한미일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에서 채택이 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4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북한 인권 상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총살하는 등 코로나를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train the freedom of its citizens. 우리나라는 결의안 제안에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니카라과 등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attemp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about which China expresses grave concerns. 북한은 결의안이 정치적 책략이라며 되레 남한의 이태원 참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남한 정부가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 세계가 위로를 전하는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며 북한 대사의 발언이야말로 북한의 인권 경시를 보여준다고 맞받았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93개 회원국의 다수결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무난하게 18년 연속 채택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지난달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주일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해 야전 긴급 급유 훈련을 펼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긴급 급유 훈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재급유하는 것으로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출격 시 북한까지 20여 분 거리에서 훈련을 한 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타격이 가능한 고고도 함대공 요격미사일 SM-3 도입을 위해서 예산 10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자료를 보면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100억 원이 신규 책정이 됐습니다. 예결위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예산을 신규 반영했는데 SM-3 미사일이 도입이 되면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등에 우선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000명가량 줄긴 했지만 목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 피해도 50여일 만에 가장 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점점 확진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오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437명입니다. 어제보다 11,000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슷하지만 2주 전보다는 8,000명 넘게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증가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67명 발생해 지난 9월 25일 이후 5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2.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대비 추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4.1%로 여전히 저조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은 1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따로 예약 없이도 코로나19 2가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방역요원과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바리케이트와 경찰차 등을 쓰러뜨리며 거리 행진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광저우 폭동을 검색하면 접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 14일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5천여 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상태입니다. 노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항의하는 시위 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해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신규 확진이 10,000명을 넘어선 지 닷새 만에 2배가량 늘어서 2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발생하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캠퍼스 밖으로 못 나가게 폐쇄했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산 급증세에 독감약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사실상 삭제돼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접속도 중국에서는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 짓고 이미 귀국을 했지만 순방 기간 불거진 논란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논란 짚어보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내일 밤 결정이 될 전망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순방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과도 이 부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야당이 먼저 평가해야 되는 거 그럴까요? 아닌가? 네, 오늘은 이상민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금방금방 풀릴 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대통령 나름의 어떤 해외 순방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IRA법도 사실은 뾰족한 어떤 해답이 얻지는 못했고 또 뭐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네. 거기에서 또 지금 징용 문제도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또 한중회담은 다시 소통을 한 3년여 만에 이제 복원이 됐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꽉 막혔었는데요. 한중 관계? 예, 한중 관계. 이제 그런 점 등은 나름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간다고 할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네. 근데 아예 그냥 출발하기 전부터 사건 하나 딱 터뜨렸지 않습니까? MBC 기자 그 전용기에서 내려 네. 뭐 그랬고 또 가서도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자들의 그 접근을 아예 차단시켜서 네. 이거는 도대체 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매우 큰 위협을 대통령 스스로 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저질렀다라는 점에 네. 저는 다시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그 참모들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해외 순방은 뭐 구체적으로 나라에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그러나 취임 6개월이 되어서 외교 무대에서 그 판을 까는 거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한미 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또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를 공동성명도 내고 예. 또 거기에 약간 한미 관계에 치우칠 수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거는 소위 외교에 있어서 정상 간의 회담을 쭉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난 틀은 상당히 깔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네. 상당히 뭐 잘하지 않았느냐.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그것만큼 외형만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내실이 있었느냐 하는 거는 그건 좀 뭐 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은 나 이번 순방이 무슨 내실을 기하러 갔다기보다가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고 본다면 뭐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지. 네, 판을 깔고 틀을 세우는 거는 예. 평가하신다는 고문이 말씀이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MBC 논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잠깐 보여주시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28%, 부적절하다가 65%로 나온 결과 놓고 또 이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누가 봐도 좀 좁쌀 같잖아요.
아니 저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우호적이고 친화적이고 덜 친화적이고 반감 있고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건 공적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 거기 섞여서 누구를 배제하고 또는 제외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감이 들어갔고 그리고 공무 수행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죠. 네. 저 정도의 간 가지고 언론인을 전용기에 다들 타는데 타서 취재 활동하러 같이 가는데 특정 언론사의 언론인만 배제시키고 내리라고 할 정도면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이나 대립 또 분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시켜 나갈까? 또 남북 간의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걱정을 그 리더십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건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 잘못한 것이고 1000번 손해볼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평소 인연으로 대화한 점을 강조했고 취재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적인 공간인 전용기 안에서 따로 기자를 불러서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문제를 그게 공과 사가 제기했습니다. 구분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수십 명의 언론인들이 같이 가는 곳에 딱 2명만 거기서 골라서 그 사람들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그거를 곱게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지적하신 대로 외교적으로 성과는 뭐 그런 판을 깔고 틀을 세우는 데는 기여했다고 봐도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언론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언론이 얼마나 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방의 성과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하는 건데 이번에 언론 관계는 영 빵점이죠. 그리고 지금 봤듯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네. 저거는 집권 초에 해외 순방에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기자들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또 비행기 안에서 특정사 언론인들만 갖고 또 대담하고 이런 일련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 언론에 대한 그 관계나 대책을 보면 이거는 권력이 오만이거나 권력이 횡포입니다. 네. 권력이 저렇게 언론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면 안 되죠. 저건 무조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저거는 진짜 지금이라도 언론에 정중하게 미안하다. 네. 뭐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사과하고 앞으로는 막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정도 멘트를 아마 홍보 수석실이나 대통령실 해야 될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대통령실 분위기상? 뭐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거하고 또 대통령실 하는 것하고는 항상 별개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언론관에 대한 어떤 논란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순방 행보 놓고 지금도 뭐 국회에서 여전히 진행형인 논란이고 아까 윤상은 의원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렸지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윤상은 의원까지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 사이 여러 가지 지금 단어가 등장을 하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공적인 발언들은 네. 공적인 사안과 관련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부인이 공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적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거 있다든가 지적할 거 있다든가 그러면 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해외 김건희 씨가 나가서 등등 뭐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은 네. 공적인 사항을 공적으로 표현한 거와는 좀 적절치 않다. 네. 거기에는 왜 굳이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지금 자막에 있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게 표현했어도 충분히 전달이 될 텐데 저도 뭐 빈곤 포르노 이런 뜻이 진정한 뜻이 뭔지는 저도 이번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그 포르노가 주는 어감, 통상적인 그런 이미지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결부져서 그 대상이 된 인물은 그거는 분명히 불쾌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불쾌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좀 피해야 되겠죠. 네. 더구나 대통령 부인인데 서로 간에 좀 예의를 지키는 표현과 공적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유사성희롱이란 비판까지 나오면서 이제 해당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거든요. 이성을 찾자라며 여권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모님? 저도 봤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장경태 의원이 말한 그 용어도 꼭 합당한 용어는 아닙니다. 네. 인권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 사진에 비친 주체는 어린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예. 저 사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를 표현하려고 알고 그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네. 그 사진의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용어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고 네. 저는 그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그 기자들이 동행해서 취재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돌린 거잖아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전속 기사. 그것도 예. 이 해외 순방할 때 대통령 부인의 그 행보는만 나는 행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건 뭐 앙코르 왔던 가봤으니까 캄보디아 정부하고 상의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그 병원에 간 거 그건 나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문제는 그 사진을 수에 동행하는 기자들이 찍어서 돌린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너무 과대하게 선정을 돌리는 거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초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초점이잖아요. 네. 근데 마치 저렇게 해버리면 초점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에서 나가서 네. 개인의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시비 걸어서 갖다 용어를 갖다 붙이고 저걸 문제 삼고 하는 거는 나는 그것도 야당이 너무 나간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그런 것이 정쟁을 만드는 건데 네. 뭐 대통령 부인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 외국에 갈 때마다 저렇게 하면 그게 국민들 마음 속에는 짜증스럽죠. 좀 한두 번 다 이거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좀 가려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말아야 될 거냐를 가려서 해야 되고 예. 대통령실에도 너무 대통령 부인을 과잉 홍보 안 해도 이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인 줄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건데 그 대통령 부인을 과잉 홍보 안 해도 된다. 이걸 좀 대통령실에서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홍보라고 한다면 왜 과잉 홍보를 하는 걸까요? 저도 그 속마음은 모르죠. 네. 예. 어느 경우든 지나치면은 그 역효과나 부작용이 큽니다. 네. 예. 저희 민주당 쪽에 그 의원이 저런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라는 점에 저는 지적을 함과 동시에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또 그 표현을 그런 표현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네. 한 번 정도 비판하고 넘어가면 되지 또 그걸 윤리위에 제소하고 성적 희롱이다라고까지 이게 또 번져가면 네. 서로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서로 간에 지금 김건희 씨나 그 영상에 나오는 어린아이하고는 전혀 무관한 아주 안 좋은 그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제3자들은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치로 넘어갈 텐데 마침 또 순방을 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이 장관을 고생 많았다며 이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모습이 또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부터 목소리를 한번 듣고 이번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부처장은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스스로 결단을 해주시라. 만약에 수사 결과가 좀 미진할 경우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더 엄격하게 또 어떤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는 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요. 그건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난 지 20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참사가 난 지 20일인데 그것도 보통 참사가 아니잖아요. 예.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 압살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책임 장관이나 책임 부서는 사표를 내야죠. 총리나 장관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죠. 20일이 됐는데 지금 그 특수본에서는 무슨 그 밑에 하위 서장 뭐 이런 실무자들은 지금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거는 피의자로 소환할 만큼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는 이번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그 이상민 장관 어깨를 두든 거는 나는 그래 생각했어요. 어깨 두들면서 당신 내 갔다 오기 전에 그만둬라. 나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또 와서 어깨를 뭐 수고했다 하는 거는 야 아직 그만 안 뒀냐.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해 봤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20일이 지났는데 그랬죠. 선진국이라는 정부에서 그래 민주정부에서 관계 지휘관들이 한 사람도 책임 안 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상민 장관이 뭐 선후배고 친하고 그래도 그럴수록 설사 대통령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 본인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장관실에 있는 것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만둬야지.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네, 일단 이상민 장관 입장을 정리하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전반적인 의견 아닙니다만 끝까지 사임을 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백지 수표 운운한 거, 백지 사표 운운한 거는 참 구차스럽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저렇게 엄청난 참사, 이태원 참사 사태가 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그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형편일 거예요. 주무장관으로서. 그럼 당연히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조직의 기본 원리는 신상필벌입니다. 결과가 저렇게 엄청난 사태가 나서 국민들이 그 너무나 우울해하고 충격을 받아 있고 그 유가족들도 엄청난 그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주무장관 퇴진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거 자꾸 이 문제 가지고서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게 물러나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있던지 말던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한테는 아마 큰 혹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도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니까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최선이라는 게 본인이 그만두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표를 내는 게. 그리고 뭐 백지수표란 말은 있어도 백지사표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백지사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뭐 이미 자기는 뭐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인데 그걸 본인이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럼 대통령이 꼭 당신 그만둬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뭐 수습 책임지는 것하고 수습하고 뭐 따로 나눠 수습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칠 생각했다 그러는데 책임지고 물러가는 게 수습이라니까요. 수습하고 책임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가는 게 그게 수습의 하나라니까요. 그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참 답답해요. 국민들은 이 이태원 참사 사태를 그 일으킨 어쨌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 수습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는데 네. 뭘 사퇴 수습을 하고 사후대책 단장까지 맡았거든요. 그건 맡을 역량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럴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고 국정조사 얘기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 이번 최근에 어떤 전국에서 경찰의 수사 발표 시점이 언제인가와 또 여론의 흐름이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 공방의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버티고 정부의 뭐 총리부터 경찰청장, 뭐 서울경찰청장 이르기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으면 그 국정조사라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특수본의 수사가 들어가고 뭐 하니까 네. 여당에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받을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예.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주무장관이 20일이 됐는데 사표 안 나고 이러면 국민들이 아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그럴걸요. 그리고 그 국정조사와 예. 그 형사 수사와는 목적이나 대상이나 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원리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는 헌법에 있는 국회의 권능이에요.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담당자들로부터 그 진실을 듣고 그리고 책임이 있으면 엄히 또 책임을 추궁하고 네. 이런 제도인데 지금 헌법에 있는 기구를 정쟁 우려가 있다. 그럼 정쟁한 우려가 없게끔 국민의힘 여당이 리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제 조사권이 없다. 그러면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든지 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기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냥 정쟁의 우려가 있다, 강제 조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헌법에 있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여당으로서는 현재 뭐 국정조사를 지금 당장 받기가 어렵다, 받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상민 장관처럼 저렇게 버티거나 뭐 제자리에서 최선 다하겠다는 둥, 뭐 백지 사표를 냈다는 둥 이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으면 여당의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자 한 사람 없는데 왜 국정조사 안 하냐 이렇게 나가면 아마 여론조사하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으려면 예. 이상민 장관 사퇴시켜야죠. 이상민 장관뿐만 그게 맞물려 아니라 있다. 장관의 거취와 맞물려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총리 하여튼 이 중대한 그 참사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못 지켰으면 거기에 높은 사람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거 안 물러가는데 그러고도 국정조사도 안 받겠다. 나도 여당이지만 이제 진짜 염치가 없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국정조사도 못 받겠다. 정치를 이래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 지키기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의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서 이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네, 같은 아픔, 뭔가 이상하다. 두 의원의 좀 결이 다른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바로 여쭤보면 정진상 실장 어떤 거취를 좀 보고 나서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 지도부의 생각과 저 개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말하자면
당 구성원, 당원이든 당직자든 개인적인 영역에서 생긴 비리 의혹 문제다. 이거는 순전히 그 해당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무고함이 밝히고 싶다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당 조직이 정당은 공조직인데 공조직이 개인의 영역에서 생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을 대응하는데 결부해서 거기에 정력을 쏟게 되면 어느 특정인과 당이 공조직이 혼연일체가 돼버리는 격이 아닙니까? 동일시돼 버리고 그러면은 공조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냉철하게 그 당사자들 때는 소원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일이고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좀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그럼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한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이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논리적에 수긍하기는 선뜻 수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박범계 의원도 말하는 거 들었지만은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팩트 사실을 두고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요걸 따져야지 그 자체를 무슨 민주당에 대한 정치 단합이라든지 무슨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 불과 몇 달 전에 정권 안 잡았을 때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을 어떻게 많이 잡아가고 단합했나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고 그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몰아갈 거 아니고 또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이 현명하다면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의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밝히고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걸 민주당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고 또 국민의힘도 자기들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하나 사퇴를 못 시키면서 이걸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걸 뭐 이재명 지키기다 이렇게 공격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야당이야 뭐 자기 당 대표 지키려고 하지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먼저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을 사퇴시키는데 힘을 쏟고 야당에 대한 너무 정상적이지 않는 공격을 위한 공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을 얻죠.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아까 미처 준비하고 못 나간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잠깐 한 1분씩만 시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까지 좀 듣겠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 MBS 조사 놓고만 보면 20%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30대 초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저렇게 집권 초기에 저 정도의 지지도 가지고서는 국정을 제대로 펼치기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고 본인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치와 통합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과 상식 중에 상식만이라도 좀 상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협치와 통합 중에서도 대화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다시 한번 권합니다. 저는 저 지지율을 보면서 지지율이 뭐 29%냐 30%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부정이 항상 60%가 넘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지지율이 34%가 됐든 30%가 됐든 29%가 됐든 항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60%가 넘잖아요. 국민이 10명 중에 6명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갖고 정상적으로 국제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뭐 지지율이 29%다 30%다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부정이 왜 60%가 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잘할 생각을 해야죠. 전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초심, 또 부정평가 62%까지 두 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33년 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었던 유족에게 정부가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타살 증거를 숨기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꾸며서 종결하면서 오랜 기간 유족한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정작 고인이 된 부모는 이 판결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 이 소식에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졌던 건 1989년 당시 8살이었던 김현정 양을 잃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교 중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김양이 실제로는 이춘재에게 살해됐었다는 사실이 30년 만에야 그것도 범인의 자백으로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김양 유류품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사실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왜 감춰가지고 때 한 줌도 못 샀도록 맨 걸로.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당시 수사팀의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던 유족들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년 8개월이 지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김양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한 것 조직적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며 장기간 진실을 모른 채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에게 정부가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며 이 결과조차 듣지 못한 채 고인이 된 김양의 부모. 홀로 재판을 맡아온 김양의 오빠는 뒤늦은 판결에 반가움보단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었어요. 나라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런 걸 해야 매듭을 끝내야. 앞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족 측은 일부만 인정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손혜원 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손 전 의원의 투기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했습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의 자산 1,4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신 씨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루나를 고점에 팔아치워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1,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임의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 건데 이와 별개로 신 씨는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실질 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이자 비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을 보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하면서 5개 분기 만에 줄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19.9% 급증했습니다.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 가등 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1배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또다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거래 절벽까지 심각해지면서 추가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 주공호 단지. 최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850만 원에 팔리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28억 7천만 원에 비해 10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는 아직은 거래가 안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이네요. 사람들이. 문의도 많고요. 아직은 뭐 파는 사람하고 이제 사는 사람하고 그 괴리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6% 떨어지며 25주 연속 하락세와 함께 2012년 시세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값도 각각 0.47%, 0.57% 하락하며 지난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매 전세 동반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과 광명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1%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세제와 대출, 청약 등 규제가 지속되며 실망 매물이 늘고 호가도 더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전셋값 역시 전국과 서울, 수도권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말싸움을 하는 냉랭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로이터 영상을 보면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회에서 시 주석과 트루도 총리가 언쟁을 벌인 건데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Everything we discuss is then leaked to the paper. That's not appropriate. 而且我们也不是那样进行的。 And that's not how the way the conversation was 如 conducted. 果有诚心，咱们就用一个互相尊重的态度来进行很好的沟通。 If there is 否则这个结果就不好说了。 if there is sincerity on your part, free and open and frank dialogue, and that is what we will continue to have. We will continue to look to work constructively together, but there will be things we will disagree on, and we will have to 有些可以 continue. 建设性，但是 创造条件，创造条件。 Let's create the conditions first. 好。 최근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 작품이 순환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반 고흐의 작품이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 썼다거나 모네의 작품엔 으깬 감자가 투척되기도 했고 이렇게 클림트의 작품에도 검은 액체가 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영국의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의 기후활동가들입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건 화석연료 사용 중단인데요. 새로운 석유가스 추출 중단과 대중교통 무료화 등을 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초반에는 단순히 접착제를 바른 손을 액자 틀에 붙여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작품을 직접 건드리진 않고 자신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쉽게 끌어내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충정요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거장의 예술 작품에 이렇게 토마토 수프를 뿌리고 접착제로 손바닥을 벽에 붙인 뒤 외치는 식입니다. 예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시위 작품을 고르는데도 나름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반 고흐의 꽃이 핀 복숭아 나무는 그림 속 배경이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고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은 기후변화로 그림 속 고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스트 스톱 오일을 시작으로 최근 유럽 등 각국에서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기후환경단체들의 과격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인류 최고의 예술 작품을 표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거나 그들의 뜻은 지지하지만 예술을 괴롭히는 건 반대한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단순히 관심을 끄는 홍보수단을 넘어 실질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타르 현지에 도착을 한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쓴 채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경기 출전 가능성이 커지자 해외 언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카타르 현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대표팀 오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약 1시간 전에 시작된 우리 대표팀의 오전 훈련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첫날 훈련부터 볼도 차고 전력 질주도 하고 예선 경기 출전 가능성을 높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의 어제 인터뷰 내용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2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건 컨디션 조절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 언론들도 손흥민의 마스크 훈련 모습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ESPN은 카타르 월드컵을 빛낼 파워 랭킹 50위까지 뽑았는데 손흥민 선수를 13위에 올렸습니다. 50명 중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고요. 우리의 조별리그 상대인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선수 중에는 손흥민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외신도 그렇고 모든 관심이 손흥민 선수한테 쏠려 있는데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 역시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죠? 네,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하루 먼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우리 대표팀은 어제부터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 조직력입니다. 수비진의 핵심인 김민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우루과이의 뉴네스나 포르투갈의 호날두 등 조별리그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곳 카타르에 도착한 첫날 26번째 생일도 맞았습니다. 숙소에서 기분 좋게 생일 잔치도 하고 생일 선물로는 우루과이전 승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비수 중 처음으로 유럽 4대 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꿰찬 김민재 선수인데요. 과연 원하는 생일 선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 우리나라 모든 축구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카타르 도하 허재원 기자도 간단히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손흥민 선수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13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가운데는 손흥민 선수만 5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스크 투혼을 다짐한 손흥민. 저한테 조그만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ESPN이 뽑은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50명 중 13위에 뽑혔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합니다. 이 매체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조국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와 벤제마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벤토 상대 중에선 우루과이 발베르데가 14위, 포르투갈 호날두가 20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메날두라 불리며 시대를 양분한 메시와 호날두. 마지막 월드컵을 앞둔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소속팀을 비난하는 거친 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인 호날두는 장염으로 평가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Ele não vai treinar hoje por isso, aliás está no quarto para repousar e para recuperar, mas para amanhã não vai estar pronto seguramente.
반면 메시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평가전 대승을 이끌며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향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 타격 5관왕을 차지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MVP에 뽑혔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신인상은 두산의 오른손 투수 정철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정연희 여사의 아들 이정우입니다. 와, 이정우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구 천재 키움의 이정우가 야구 기자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2 KBO 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1994년 수상자인 아버지 이종범과 함께 KBO 리그 40년 역사상 최초의 부자 MVP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정우는 타율과 타점, 장타율과 안타, 출루율 등 5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힘든 결정을 할 때 옆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께 이렇게 선물 하나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올해 15승 8패를 기록한 안우진은 평균 자책점 부문과 고 최동원을 넘어선 역대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에서 1위에 올랐지만 이정우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은 두산 투수 정철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처음 1군 마운드를 밟아 4승 3패 23홀드를 기록한 입단 5년차 정철원은 한화 김인환 등을 따돌리고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올해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이 자리에 또 다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홈런 35개를 친 KT 박병호, 최연소 40세이브를 기록한 LG 고우석 등도 해당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면 마지막 5교시가 끝나고 수능이 마무리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날씨가 무척 온화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중서부와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3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19도, 광주는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더 온화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5교시가 진행 중일 텐데 시험이 끝난 수험생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수험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해방의 저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